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 중인 정연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가끔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될 때가 있죠. 그 순간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충격과 허무함,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정은 슬픔과 미안함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때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 큰딸이 친구와 싸워 기분이 안 좋은 것, 작은딸이 공부에 열중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는 것, 막내 아들이 요즘 만화책에 푹 빠져 있다는 것까지 가족들의 변화와 일상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죠. 아이들이 학생이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점점 알 수 없게 되더군요. 아이들이 더 이상 엄마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갔기 때문이죠. 저는 17년 넘게 음식 장사를 해왔고 지금은 한자리에서 곰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 일과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이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좀 더 귀찮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남편이나 자식들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고 위안을 얻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족이 서로에게 가장 먼저 기대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저는 늘 아이들에게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래? 라고 묻곤 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인생의 중심이 집보다는 바깥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을 내 울타리에서 독립시키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연애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괜히 서운해지곤 하죠. 그냥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정도만 알려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말해주면 왠지 모르게 서운해집니다. 특히 우리 큰딸이 그랬습니다. 큰딸은 무슨 일이든 혼자서 생각하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라 연애도 혼자서 조용히 했습니다. 반면 작은딸이나 막내 아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티를 내고 먼저 말해주곤 했죠. 그러다 큰딸이 20대 후반쯤에 제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연애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큰딸은 6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적금, 대출을 받아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카페는 작았지만 주변 회사원들이 많이 찾아와 아침과 점심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죠. 하루는 장을 보러 갔다가 딸이 부탁한 식재료가 생각나서 함께 구매한 뒤 딸에게 전해주려고 딸의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날은 카페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여서 시간에 맞춰 짐도 전달하고 딸을 자취하던 집에 데려다 줄 생각이었죠. 혜인아, 엄마 왔어. 제가 들어가자 딸이 놀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아몬드랑 필터 사다 달라고 했잖아. 오늘 마트 갔다가 생각나서 샀어. 하지만 그 순간 딸이 마주 앉아 있던 남자를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딸이 손님이라고 소개했지만
분위기가 손님과 주인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을 바라보니 딸은 저와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석현이라고 합니다. 케인 씨와는 작년부터 만나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 순간이 저와 제 사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위는 딸이 아닌 카페 근처 제약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원래는 단순한 손님과 카페 주인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위가 단골이 되면서 먼저 다가와 연인이 되었고 그 후로 1년 반 정도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위는 퇴근 후 딸의 마감 시간을 함께 보내고 집에 데려다 주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했다고 하더군요. 1년 반이나 비밀로 했다니 제 딸이지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숨길 만큼 진지하게 만난 것 같아 처음 만난 사위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의 바르고 깍듯해 보였죠. 그날 마감 후 사위가 딸을 데려다 준다고 해서 저는 마트에서 산 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바로 나와서 제 차에 있는 짐을 본인 차로 척척 옮겨주고 제가 차에 타고 떠나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차 창문을 내리고 딸과 사위에게 인사를 하자 사위는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케인 씨에게 더 잘하고 믿음직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석 달도 안 지나서 큰딸이 결혼하겠다고 사위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큰딸은 사위의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자상한 성격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참 다정해 보였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막내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후 뇌졸중으로 언어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있어서 남편은 조기 은퇴를 해야 했고 치료와 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려웠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덕분에 저는 남편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동안 애들과 남편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피나는 노력 끝에 이제는 저 없이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발음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도 남편과 대화할 때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남편이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차분하게 잘 들어주더군요. 사위는 남편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하고 대화를 자주 걸어주어서 남편도 가족 이외에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았는지 사위 앞에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남편과 저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이 단지 결혼 전 아내 부모님께 점수를 따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노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열정적인 모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위의 이러한 태도가 일시적인 노력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큰딸과 사위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때는 큰딸의 생일이었고 사위는 그날 딸만큼이나 장모님도 축하받아야 한다며 저와 남편을 신혼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날 사위는 직접 수육을 만들고 낚시가 취미라서 어디선가 붕어를 구해와 찜까지 준비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제가 낚시 다니는 형님한테 사정사정해서 가져온 참붕어예요. 드시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두 분 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날은 처음으로 사위와 마주 앉아 술 한 잔을 나눈 날이기도 했고 또 처음으로 사위의 속사정을 들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사위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그를 한껏 지켜 세워줬더니 사위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술도 못 마시면서 많이 마셨고 결국 술에 취해 배시시 웃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 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제 진짜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취해서 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저희 아버지, 사실 친아버지가 아니란 거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 전에 이미 설명해 주었거든요. 사위는 초등학생 때 친아버지를 지병으로 잃었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새아버지가 상견례와 결혼식 날에 만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새아버지는 사위와 그의 여동생에게 참혹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훈육 차원에서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위와 그의 여동생에게는 그저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해 아이들에게 푸는 야비한 폭력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사위의 어머니는 그런 새아버지로부터 그나마 사위와 그의 여동생을 보호해 주던 마지막 버팀목이었지만 사위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위는 늘 공허하고 쓸쓸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은 사위에게 상처만 남긴 존재였어요. 사위는 30이 넘은 지금도 어린 시절 오락실에 한 번 갔다가 오락실 앞에서 죽도록 맞았던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아버지라며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인연을 끊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위는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고아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왜 나는 허울뿐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고 저와 남편을 만나면서 다시 부모님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프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작은 딸은 형부가 애정 결핍인 것 같다고. 그래서 받아보지 못한 애정을 갈구하며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저희에게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가끔은 사위가 너무 과하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조금은 편해질 법도 한데 오히려 더 긴장하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위에게 편하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전서방보다는 더 다정하게 정말 아들 이름 부르듯 석현아라고 불렀습니다. 사위가 지나가는 말로 요즘 뭐가 땡긴다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 보내주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으면 제철 음식을 챙겨 보내주었습니다. 여름을 힘들어하는 사위를 위해 시원한 대나무 장판이나 여름용 잠옷을 사다 주기도 했죠. 그저 제가 제 자식에게 하듯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위는 큰딸과의 결혼 생활 10년 동안 제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위를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고 저와 남편을 부모처럼 모시는 사람으로 애틋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믿음이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위의 위선과 몇 년에 걸친 연기는 저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었어요. 어느 부부나 그렇듯 큰딸과 사위도 결혼 생활 중에 서로가 당연해지고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저 좋기만 한 시절을 견디고 서로 참고 이겨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큰딸이 지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이었을 겁니다. 가끔 아이들만 데리고 제 집에 왔는데 혹시 사위와 싸우고 피신한 건가 싶어 무슨 일 있니? 괜찮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큰딸은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아빠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편하게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서 왔다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사위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어느 날 제게 엄마랑 아빠가 싸웠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큰딸은 원래 속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일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말을 꺼내지 않고 혼자 속앓이만 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죠. 그런데 그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제게 사위의 건강이 요즘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어 소화제를 한 박스씩 인터넷으로 사놓고 마신다고 했어요. 큰딸은 사위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사위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간이 안 좋은 건지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한 것 같다고 했어요. 실제로 만난 사위는 몇 달 사이에 몸이 붓고 피부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저도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사위는 결국 큰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담낭에 결석이 가득 찼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간 수치가 계속 오르고 어느 날은 황달이 심해져 눈까지 노랗게 변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MRI와 CT 검사를 한 결과 사위는 췌장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이미 전이가 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사위도 조금 더 일찍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본인 몸을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진단 결과가 나오고 20일 후에 수술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큰딸과 상의한 후 수술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항암 치료를 받을 보험금이 나올 예정이었고 큰딸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카페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벌이도 나쁘지 않으니 당신은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 결정이 감정적으로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앞으로 일을 하면서 아픈 사위와 어린 두 아이를 돌봐야 할 큰딸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가게도 운영하고 돈도 벌면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까지 챙기고 사위 병간호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자 큰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병원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카페에 나가 있을 때는 애 아빠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끼니 챙겨주는 건 할 수 있잖아. 나중에 애 아빠 건강이 돌아오면 카페도 같이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인건비도 아낄 수 있지. 그래도 아픈 사람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마도 아빠 사고 이후 낮에는 식당, 밤에는 병원에서 새벽까지 있었잖아요. 걱정 마세요. 애 아빠 다시 건강해질 거고 나도 그걸 믿고 몇 년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픈 가족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는 마음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큰딸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아팠을 때 단 한 번도 간병인을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헌신이 유전이라도 되는 것인지 큰딸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아프고 나서 큰딸과 사위 사이에 있었던 권태기는 어느 정도 극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위는 아프면서 큰딸에게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하게 되었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는 동안 집안일을 돌보기도 시작했어요. 사위는 췌장 끝 부분에 있던 3cm가 조금 안 되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전이가 있었던 혈관까지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1차 항암 치료를 시작했죠. 그때마다 큰딸은 카페를 직원에게 맡기고 병원에 있는 사위를 돌보러 갔습니다. 사위가 퇴원한 후
가끔 제가 큰딸의 집에 들르면 전보다 마른 사위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사위는 집에서 가만히 쉬기만 할 수 없었던지 기력이 조금 회복되면 집안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와 싱크대는 깨끗했고 빨래도 쌓인 게 없었어요. 제가 아픈 사람이 뭘 그렇게 움직여. 라고 물으면 사위는 요즘 먹는 약 때문에 힘이 없고 속이 울렁거려서 잠도 많아졌지만 무리하지 않아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때마다 하니까 괜찮아요. 애 엄마가 밖에서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따라다니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남의 집안일도 아니고요.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아플 때는 역시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사위는 깨닫고 큰딸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장모님, 저 아마 애 엄마 없었으면 1년도 못 살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데 솔직히 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 안 하게 해주는 게 혜인이 덕분이라니까요. 그 전에는 사위가 큰딸에게 무심해지고 뭔가 겉도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프고 나서는 본인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듯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큰딸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가족 중심의 일상으로 복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큰딸은 어딘가 붕 뜬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때의 느낌을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외벌이 되면서 카페 일을 줄이고 집에서는 아픈 사위를 돌보며 아이들까지 챙기느라 큰딸이 지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6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1차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반년을 버틴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동생들이 카페 일이나 아이 보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큰딸은 괜찮다며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큰딸은 마치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는 병에 걸린 것처럼 살이 점점 빠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기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그런 큰딸을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내 건강보다 큰딸의 건강이 먼저 망가질 것 같다고요. 그러던 중 사위가 2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사위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사위가 어디세요? 식당에 계신가요? 라고 묻더군요. 그날은 오전에 남편이 나갔고 저는 오후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니 사위는 그럼 그 전에 제가 댁으로 갈 테니 잠깐 얼굴 좀 뵙고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약 1시간 뒤에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사위에게 차를 내주며 요즘 건강은 어떤지,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그리고 아빠와 매일 함께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겠다는 등 일반적인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하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이야기도 했죠. 하지만 사위가 이런 얘기만 하려고 온 것 같지는 않아서 무슨 일이 있냐고, 다른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봐. 내가 석현이 널 모르니 이렇게 다른 얘기하면서 긴장하는 걸 보니 도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곧 70이 되는 장모를 떠보지 말고 속 시원히 이야기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사위는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키며 손바닥에 땀이 나는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옷에 손을 문질러 닦으며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굵직한 눈물이 떨어지더니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석현아, 왜 울어? 무슨 일인데 그래? 말 좀 해봐.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죽고 싶어요. 엄마하고 애들 때문에 겨우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제 치료도 소용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건가?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우는 사위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혜인이가, 장모님, 혜인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어요. 그것도 제 전 직장 동료랑 절 속이고 만나고 있었다고요. 차라리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더 믿기 쉬웠을 겁니다. 제 큰딸이 아픈 남편을 위해 혼자 일하며 뒷바라지를 자처한 그 딸이 바람을 피웠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사위에게 뭔가 오해한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큰딸이 어떤 남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그리고 큰딸 차의 블랙박스에서 구한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음에는 큰딸이 처음 듣는 남자의 목소리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사위가 말하길 그 남자는 사위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입사 동기로서 회사에서 가장 친했던 사이였고, 사위가 결혼한 후에는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위가 아프고 나서부터 그 동료와의 연락이 점점 끊어졌고, 얼마 전부터 큰딸이 밖에 나가면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휴대폰 잠금을 잘 하지 않던 큰딸이 갑자기 잠금 화면을 설정하면서 사위는 불안한 마음에 몰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그때 큰딸이 그 동료와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사위를 험담하고 다정한 말을 나누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아프고 애 엄마도 지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도 저랑 대화도 안 하고 애들하고만 있는 거겠지 했는데 다른 남자라니. 사위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 혜인이 없으면 죽어요. 이 상태로 혜인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사위를 보며 저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일단 딸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하며 절대 헤어질 일은 없을 테니 나쁜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식당을 맡기고 큰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았고 사고 후유증으로 심장질환까지 생긴 남편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을 기다리며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로 바람을 피운 건지, 혹시 마음이 지쳐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건지. 차분하게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집에 온 큰딸을 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배신을 당한 건 사위였지만 내 딸, 내 속에서 낳은 자식, 누구보다 믿었던 큰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고 화가 났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석현이가 왔다 갔어.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니? 그 사람이 혼자 와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큰딸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혼자 왔어요? 애들 없이? 애들 앞에서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났다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혼자 왔겠지. 석현이가 그러더라. 네가 딴 남자를 만난다고. 그러면서 죽고 싶다고 울었어. 이제 더 살 이유가 없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데. 혜인아, 엄마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너 정말 석현이랑 애들 두고 밖에서 딴 남자를 만난 거야? 엄마한테는 아픈 남편 돌본다고 걱정 말라고 했으면서 밖에서는 그랬던 거야? 말 좀 해봐. 엄마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니? 큰딸은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속을 터지게 했죠. 저는 큰딸의 침묵이 이미 대답이라고 판단했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딸이 어떻게? 그러다 딸의 뺨을 때릴 뻔했지만 그때 큰딸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그 사람 말만 듣고 믿어요? 나 안 그랬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대체 뭐야?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석현이가 증거까지 보여줬는데. 그럼 엄마는 뭘 믿어야 해? 그 증거라는 거, 그거 다 연극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짜놓은 연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라니, 연극이라니, 마치 산 넘어 산, 아니 절벽을 마주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한 번 심호흡을 하고 눈물 그렁그렁한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엄마에게 이야기해봐. 엄마는 네 속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있는 사람이야. 다 말해봐. 부들부들 떨던 큰딸은 차츰 안정을 찾으며 하나둘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사위가 최장암 판정을 받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사위가 최장암 판정을 받기 전 어떤 한 사람이 큰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위의 전 직장 동료였죠. 사위가 주장한 큰딸의 불륜 상대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위가 말한 대로 그들은 한때 부부 동반으로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지만 큰딸은 개인적으로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료가 큰딸의 카페에 찾아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혜인 씨, 석현 씨가 저한테 3천만 원 빌려간 거 아세요? 3천만 원이요? 아니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장 그런 돈이 필요할 일도 없고 생활비 통장에도 그런 돈이 찍힌 적이 없었어요. 큰딸이 무슨 잘못된 이야기냐며 의도를 묻자 사위의 동료는 정말로 사위의 개인 통장으로 자신이 3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석현 씨가 반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석현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갚을 돈이 없답니다. 우리가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닌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반년 만에 갚냐고요. 이건 저도 잘한 게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창피하지만 제가 불법 도박을 했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석현 씨뿐이고요. 그런데 석현 씨가 제 도박 사실을 제 아내와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걸 막으려면 돈 갚으라는 재촉도 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석현 씨를 사회에 나와서 만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큰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제 남편도 도박을 이루 씨와 같이 한 건가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혜인 씨가 돈의 용처를 모른다고 하니 얼추 어디에 썼을지 짐작이 가네요. 제가 석현 씨에게 협박을 받고 나서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석현 씨 뒤를 밟았죠. 미행을 했다고요? 네. 그 자식이 저를 협박하니까 저도 뭐라도 잡아내려고 했어요. 저도 떳떳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100% 혜인 씨 남편한테 앙심을 품고 한 짓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제 돈을 받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했고 제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놈에게 보복하고 싶어서 눈이 뒤집힌 상태였어요. 몇 주 동안 미행을 하다 보니 결국 뭔가가 잡히더군요. 석현 씨가 몇 달 전에 새 낚시동호회에 가입한 거 아시죠? 네. 규모도 크고 회비도 더 적게 든다고 했어요. 그 자식이 그 낚시동호회에서 만난 여자 회원과 웃기지도 않은 짓을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며 사위의 동료는 큰딸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큰딸은 그날 받은 사진들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고 저에게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에는 사위가 저수지 같은 곳에서 한 여자의 손을 잡고 같은 차를 타고 심지어 차 안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바람을 피운 것은 제 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사위였던 겁니다. 사위가 아프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위의 동료는 사위의 불륜 상대가 중학교 교사라는 것과 그 둘이 그런 관계를 맺은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어요. 처음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역으로 협박할 증거를 모았지만
그 동료는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증거를 큰딸에게 알린다고 해서 복수가 될지, 아니면 큰딸이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였다고요. 사위와 큰딸 사이에 아이가 2명이나 있다는 사실도 그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죠. 처음에는 포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아질까 싶기도 하고 그놈과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혜인 씨가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혜인 씨가 화가 나서 석현이와 이혼을 하거나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사위의 바람을 알고 있었니? 아니 김새라도 눈치채고 있었니? 큰딸은 바람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때쯤 사위가 야근을 자주 하고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평소보다 잦아졌다고 했어요. 집에서 말수가 적어지고 부부 사이가 서먹해진 것도 사위가 먼저 큰딸을 밀어낸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딸은 그저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온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그 사람을 붙잡고 싶었어요. 바람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관병이도 관진이도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남편만 마음을 돌리면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바람을 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요즘 우리 사이가 서로에게 소홀해진 것 같다고. 부부가 대화도 안 하고 매번 다투는 것도 애들 보기 좋지 않으니 좀 개선하자고요. 하지만 사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큰딸은 그 후로 사위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대화를 가급적 녹음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녹음 속에서 사위는 차갑게 큰딸을 모욕했습니다. 네가 느끼기에 내가 요새 너한테 차갑지? 근데 어쩌겠어. 우리 벌써 한 지붕 아래서 10년이나 살았잖아. 서로가 돌처럼 보일 때도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같이 이겨내야지. 그런데 고여서 썩게 두느니 썩은 건 드러내서 버려야지. 혜인아, 솔직히 나는 요새 그냥 너랑 헤어지고 싶어. 너랑 애들 똑같은 얼굴만 보고 사는 게 솔직히 지겨워. 별 볼 일 없고 재미없는 내 인생을 더 지루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큰딸은 사위의 말을 들으며 미련하게도 이미 떠난 마음을 되돌리려 혼자 소가리를 했던 겁니다. 저는 이미 감정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딸이 덤덤하게 그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감정을 죽이며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제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그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나를 비웃던 사람이 암에 걸리고 나서 그 교사한테 버림받자 나한테 돌아왔어요. 이제 나밖에 없다고, 나만 보고 살겠다고, 내가 그 사람의 유일한 이유라고 하면서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엄마,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버림받았다는 것보다 나를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게 더 비참했어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큰딸은 그때 아직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 학교에 가면 이혼하고 나서도 살기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을 사위에게 되돌려주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위에게 복수하기 위해 앙심을 품고 있던 동료와 손을 잡고 사위를 엿먹일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 엄마, 이루 씨한테 연락했어요. 그 인간이 암에 걸리고 나서 나한테 들러붙기 시작했을 때 웬만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나도 그 사람한테 일 그만두고 치료만 하라고 했고 그러면서 살 길이 열리니까 눈치 보고 비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얼마 전에 이루 씨한테 돈 빌린 거 알고 있었다고. 그 돈 어디에 썼는지 묻지 않을 테니 보험금에서 떼어주자고요. 그 사람도 애 아빠인데 3천만 원 못 돌려받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냐고요. 사위는 친구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던 사람이었지만 큰딸이 사위의 동료를 도와주니 이제 그 동료도 딸을 도와주기로 했던 겁니다. 큰딸은 사위에게 자신이 겪은 배신감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려는 심정으로 일부러 사위 앞에서
그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둘은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는 척 연기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연기를 그대로 믿은 사위는 제게 와서 울며 도움을 요청했고, 저 역시 그 연극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니? 왜 몇 년 동안 혼자 그 일을 겪으며 이런 일을 벌였어? 큰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말했으면 엄마가 날 말렸을 거잖아요.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나 말렸을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딴 놈 병수발이나 들면서 내가 낭비하고 고생한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딸은 덧붙였어요. 엄마, 그 인간이 엄마한테 와서 죽고 싶다고 했죠? 이제 살아갈 힘도 목적도 없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나도 딱 그랬었거든요. 10년 동안 자식 낳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 말고 딴 여자를 만나다가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는 나를 아플 때만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나도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돌려줬으니까 이제 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지금도 그 마지막 말을 하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큰딸의 얼굴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허무함, 절망, 환멸, 그리고 정말로 끝났다는 후련함까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라면 자식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그걸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딸을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부모라는 이유로 무엇이든 제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던 큰딸에게 말했어요. 그래, 혜인아, 잘 참았어. 잘했어. 이제 정말 끝내자. 엄마가 네 옆에 있을 테니까. 우리 함께 가서 이 모든 걸 끝내자. 그렇게 큰딸과 저는 큰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딸과 아들에게도 퇴근하는 대로 큰딸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작은딸은 저와 큰딸이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셋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위는 손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장모님하고 처제까지 다 같이 왔네요. 무슨 일이죠? 사위는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얼빠진 얼굴로 있었습니다. 일단 작은딸은 손주들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간단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작은딸이 인사도 없이 애들과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위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있는 데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서 영인이가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갈 거야. 그때까지 잠자코 있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사위는 아마도 제가 큰딸의 불륜 문제로 찾아온 것이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더군요. 15분쯤 지나 작은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나갔고,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사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사위는 억하고 얼굴을 부여잡고 쭈그려 앉았고,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는 사위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내 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이 자식아, 그 말을 하기 전에 네가 암에 걸리고 네 상간녀한테 버림받고 나서 내 딸한테 들러붙었다는 것부터 말했어야지. 내 딸과 손주들을 버리고 3년이나 그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것부터 말했어야지.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주저앉아 저와 큰딸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큰딸은 조용히 사위에게 다가가 사위의 불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위는 얼이 빠진 얼굴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하더군요. 이걸 언제 알았어요? 아니, 이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 정리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돌아온 거예요. 딸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저지른 일은 이미 지난 일이고 내가 저지른 일은 애초에 일어난 적도 없는 일이야. 사위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이루랑 나 몰래 만나고 연락도 주고받았잖아. 둘이서 내 뒷담 하나 하고 날 기만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장모님한테도
다 보여드렸다고. 큰딸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머저리 같은 놈. 그거 이루 씨는 내 덕분에 3천만 원 돌려받은 조건으로 연기한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나처럼 상처받아 보라고 연극을 한 거고, 넌 우리 연극에 보기 좋게 걸려들어서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갔던 거라고. 사위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연기라고? 바람 피우고 나서 걸리니까 연기였다. 뭐다 변명하는 거 아니야? 큰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어. 하지만 이미 나한테는 네가 그 교사랑 바람한 증거와 이루 씨와 대화한 기록이 남아있어. 우리가 실제로 만난 건 이루 씨가 네 불륜 사실을 알려주려고 내 카페에 왔던 때뿐이야. 네가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영상이나 통화 기록으로 바람을 증명해보겠다면 해봐. 나는 이미 내 계획대로 모든 걸 정리했고 이제 남은 건 이혼뿐이야. 사위는 절망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큰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네가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나한테 돌아왔을 때부터 널 내 남편으로 생각한 적 없어. 그동안 참아온 건 네 절망적인 표정을 보려고였어. 이제 볼장 다 봤으니 짐 싸서 나가. 사위는 끝까지 버티며 못 나가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대형 쓰레기 봉투를 몇 장 들고 와 사위 옷들을 하나씩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처남에게 뭐 하는 거냐며 말렸지만 항암 치료로 약해진 몸으론 저항할 수 없었죠. 결국 대형 쓰레기 봉투 5개에 사위의 물건을 몽땅 담아 아들과 저는 사위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마 그 뒤로는 사돈어른의 집으로 갔겠죠. 큰딸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위뿐만 아니라 그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어요. 다행히 불륜 행위를 알고 나서 3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적 규정 덕분에 기간이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자가 다니던 학교와 교육청에도 불륜 사실을 알리는 민원을 넣었는데 그녀는 파면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자존심은 있었는지 끌려 나오기 전에 떠난 걸 보면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사위라고 부르기도 싫은 마음 같아서는 쌍욕을 퍼붓고 싶은 전 사위는 제 큰딸이 자신을 버리기 위해 불륜을 꾸몄다며 맞바람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암에 걸린 전 사위를 1년 동안 뒷바라지하며 외벌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 사위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또 한 번 항소하려 했습니다. 그는 합병증으로 당뇨까지 왔다고 하면서 양육권만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항암 투병 중에 보험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다 써버린 상황에서 그에게 어떻게 양육권을 줄 수 있겠어요? 다행히 큰딸은 작년 말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고 전 사위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도 지킬 수 있었고요. 이제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손주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손주들은 아빠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 함께 살 수 없는지 알지 못해 손녀는 종종 아빠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큰딸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전 사위가 큰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존재이지만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쉽게 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큰딸이 아직도 종종 악몽을 꾸며 밤잠을 설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 큰딸을 발견하면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있다가 큰딸이 소파에서 잠드는 모습을 보고서야 다시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딸이 원했던 복수는 이루었지만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복수를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큰딸은 당시 본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마저 하지 않았다면 분노는 풀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저희 같은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옆에서 큰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그저 큰딸이 밤잠을 설치지 않고 좋은 꿈을 꾸며 편안히 잠드는 날이 매일 찾아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와 제 딸의 사연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저희가 겪은 것처럼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연숙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정연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정연숙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정연숙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